대부분의 최근에 엔저가 되는 이유를 달러의 금리가 갑자기 폭등해가지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변화가 없고 이 차이에 의해 가지고 엔저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좁혀지면은 엔고로 갈 거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한국이 지금 일본을 또 따라간다,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는 절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래요. 디지털 사회가 어떻게 아날로그 사회로 따라갑니까? 그거는 그 물이 폭포수가 거꾸로 올라간다, 그걸 우려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최근에 일본 이제 니케이 지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많은 분들이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것인가 이제 관심이 많고, 또 워낙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여행도 사실 좀 많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 모시고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일본 경제 지금 뭐 소비나 수출 투자 좀 어떤 상황이고 2024년 경제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주가가 마구 폭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일본이 되살아나고 있다, 다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 네. 특히 한국에서도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맞습니다. 그런데요, 펀디멘탈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엔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히려 떨어졌죠. 예를 들어서 105엔, 110엔 하던 게 150엔, 140엔까지 떨어졌으니까 실질 임금은 뭐 내가 볼 때는 20%, 15% 막 떨어졌다고 나는 봐요. 그러면 이제 임금을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좀 올리긴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 임금이 오히려 후퇴했죠. 그럼 전체 일본 노동자들은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엔화는 더 엔저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가려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면은 과거에 그렇게 많이 다니던 일본인 여행객들이 그냥 뭐랄까요? 어떤 그 이상한 현상이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듯한 느낌. 네네.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그런 현상들 많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전 세계에서 여행객이 싹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부분 한국인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곳곳에서 유럽에 사는 일본인, 미국에 사는 일본인들, 뭐 호주, 인데 쓰는 글 쓰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한 얘기가 그래요. 최근에 일본 엔저가 심해지다 보니까 일본이 여행하기가 힘들어졌다. 결국 그게 뭐겠어요?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는 다 일본의 주가만 보면은 와, 일본이 되살아나고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은 뭐 어떻게 보시는데? 성장률이 전반기 1, 4분기, 2, 4분기 때는 상당히 좋았어요. 다 합하니까 한 8.6% 정도 되던데 3, 4분기 때 마이너스 2.9였어요. 작년 4, 4분기가 이제 곧 나오겠죠. 그것도 아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더하기 빼기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성장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도 사실은 작년 대비란 말이에요. 작년 대비랑 재작년 대비란 말이죠. 그럼 재작년은 뭐냐 하니까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일본이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 상태로 돌아온다, 정상화돼 간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수치가 그렇게 높다 해서 그게 결코 그렇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이 지금 한 33년 만인 건가요? 역대급 엔저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는요, 과거에 N이 너무 강했다.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죠. 일본 제품의 수출 제품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일본 경제가 계속 침체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실시했잖아요. 그때 이제 엔저로 들어갔죠. 반대로 막 그 일본 엔화를 찍어내니까 돈이 많이 넘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저가 된 거죠. 그만큼 아베 정권 8년, 9년 가까이 되는 동안 무한대로 찍어냈으니까요.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이 2차원이랑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이제 돈을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돈이 넘쳐나서 엔저가 됐고, 그 엔저가 지금까지도 그 2차원 금융정책을 변동을 안 하니까 마이너스 금리도 여전히 있고 또 제로금리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계속 엔저가 되는 거죠. 그럼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이 얻는 것과 잃는 거는 뭔가요? 그거는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엔저를 일본 정부가 지향했을 때는 결국 수출을 좀 많이 하자. 결국 이제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수출을 좀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들자, 그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은 완전히 살판 났죠. 그래서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40% 임금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그 정도 40% 임금 인상이라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큼 이제 대기업으로서는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엔저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 원자재를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석유도 그렇고 식료품도 그렇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지난번에 팬데믹도 그렇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걸 서프라이 체인이 이제 아무래도 좀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도 좀 폭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곡물가도 좀 폭등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수입 물가가 그렇게 폭등해서 높아졌는 데다가 엔저까지 겹치니까 이 수입 물가가 엄청 높아졌겠죠. 원자재 가격이. 그게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제품의 그 가격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르는데 주로 그 내수 시장을 지향한 회사들은 보면 중소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산비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품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한동안은 못 했었어요. 왜냐? 일본에서는 물가 오르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아예 그냥 안 사버린다거나 저 회사는 악덕기업이다. 이래가지고 한번 그 레벨을 붙여버리면은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이제 임금을 물가를 거의 못 올리다가 최근에는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수입 물가 자체가 워낙 폭등하니까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일반 국민들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못 올렸던 중소기업들이 물가를 마구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한 10년을 살아봐서 알지만 건널목을 건널 때 빨간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인들이 대체로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줄을 서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한두 사람이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후다닥 건너잖아요. 그러면 좀 눈치 보다가 한 2-3명이 더 따라 건너요. 그러면 와르르 다 건너요. 이게 내가 일본에 살면서 여러 번 봐오던 풍경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건널목에 있어 보면은 빨간불에 걷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도 그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걷는다. 그러나 보다. 기다리는 사람 다 기다린다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묘하게 어떤 원칙 자체가 남들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두 명, 서너 명이 그걸 이제 깨면은 스르르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모두 다 한꺼번에 싹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가치가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실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가격이 올리기 시작하는 이게 경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동안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던 것들, 꾹꾹 눌러놨던 것들, 이제 올려도 되니까, 눈치 안 봐도 되니까. 그냥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가까이 뭐 거의 3-4%까지 물가가 올랐어요. 30년 가까이 물가가 안 오르던 것이 이 최근에 1-2년 사이에 3-4%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생활이 굉장히 빡빡해진 거죠. 그것만 오릅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뭐 전기료, 가스료 다 오르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아까 주식 얘기하셨잖아요. 주식은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거의 투자를 안 했었어요. 일본 사람들 대체로. 기관들이나 큰 손들이나 좀 하는 거였지. 그랬는데 그게 폭등을 한다 한들 일본 국민들에게는 그게 사실 이익이 그렇게 많이 돌아간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일본 정부가 원했던 방향인 건가요? 원했던 방향은 아닌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된 것들이 있는 건가요? 자, 일본 정부가 바랬던 거는 결국은 이제 엔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수출이 잘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잘 안 되면은 달러를 많이 못 벌어들이게 되고 결국은 이제 경제가 침체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엔저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도 낮추고 그래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공장도 짓고 뭔가 투자도 하고 해서 활성화시키기를 바래서 계속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의도한 대로 안 됐던 거예요. 일본 정부 의도한 대로 일본 기업들이 막 계획도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생산력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바랬던 결과는 안 나오고 오히려 그 좋지 않은 부작용이 더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엔저로 인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고통스러워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한 거죠. 자, 그럼 일본 증시 또한 30년 만에 또 최대치잖아요. 증시는 왜 이렇게까지 좋은 거죠? 증시가 좋아진 이유를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첫째, 일본 은행이요. 증시를 부양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본 은행이 정권을 많이 샀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한국이면 한국은행이 샀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행이 정권 샀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 없어요. 근데 일본은 이 정권을 부양시켜서 기업들을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정시가 이렇게 부양이 돼야 해외 자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일본은행이 정시를 좀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일본은행하고 기관하고 다 샀는 걸 쭉 통계를 내보니까 한 12% 정도를 샀어요. 일본 전체 정시. 엄청나죠? 이렇게 이제 사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정권 이게 떨어지면은 일본은행의 손실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부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계속 부양을 하려다 보니까 돈도 많이 풀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엔저가 되면서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했다는 얘기 들리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일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좋은 신호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럼 워렌 버핏이 왜 이게 투자했느냐? 워렌 버핏이 볼 때는 이 엔저가 되면은 일본에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살판 나겠죠. 당연히. 거기에다가 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그 소수 아주 핵심적인 그 수출 기업, 수출 지향 기업들에게만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하나의 좋은 신호가 돼가지고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벌겠죠. 대기업은 수출 엄청나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게 이제 신호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정권 시장에서 이제 일본 정부가 그런 걸 추진했는데 정권 순자산 비율이라는 게 있죠. PBR이라고. 그 PBR 1 이하 되는 기업들은 빨리 그 이상을 올려라. 자기 소위 말하는 주식을 사라. 그걸 강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또 각 기업들이 주식을 많이 샀다는 거죠. 이런 거 하고 워렌 버핏의 그런 어떤 현상.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특히 중국 지금 정시가 어떻습니까? 안 좋죠. 아주 안 좋죠. 완전히 한마디로 중국 정시에 이제 완전히 너덜머리를 낸 투자자들이 일본 쪽으로 빠져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크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오는 그 자금들이 이게 항상성이 있느냐? 변동이 심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투자자들 중에서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하냐니까 벌침 있죠. 벌침 한 방에 어떻게 됩니까? 찔러버리면 풍선은 어떻습니까? 터지죠. 이럴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일본의 지금 정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30년 만에 역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박사님은 일본 증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의 펀디멘탈에 있어서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시만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는 이건 과거에 한번 있었죠. 버블 때 그랬잖아요. 지금 딱 버블의 과거의 행태가 그대로 지금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계속 또 좀 나오고 있으니까 다만 최근에 하나 변한 게 있다면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일본 정시가. 이게 이제 그동안 뭐냐면은 일본 주식은 뭐 100주인가 뭐 1000주인가 뭐 이런 식으로 대형주만 살 수 있지 우리는 주식 하나도 살 수 있잖아요. 일본도 최근에 그걸 이제 풀었어요. 그걸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롱 속에 있던 이 자금들이 서서히 이제 정시로 좀 빠져가는 거죠.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 하니까 이 정시 투자하는 이 돈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니까 미국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엔은 팔게 되고 달러를 사게 되면 엔저가 더 강해지고 엔저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엔저의 한 흐름에 또 하나의 큰 물을 끼얹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러니까 엔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엔저에 대해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네. 엔저가 왜 그러면은 엔저가 계속 이어지느냐? 사실은 최근에요. 제가 한 작년 11월 말인가 12월 초쯤에 엔간하면은 엔저 이 엔을 사가지고 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계속 엔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고 영상을 제가 만들어 올렸어요. 그랬는데 152엔까지 갔던 것이 140엔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엔고가 됐잖아요. 그때 내 채널에 댓글에 아니 내린다고 했는데 왜 올라가냐고 항의하는 글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보니까 148엔 50전인가 뭐래요. 그러니까 152엔에서 148엔이면 거의 변화없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도 대부분이 엔고로 갈 거다 하고 가서 어디까지 갈 거냐? 130엔대까지 갈 거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겠다 이런 사람들도 꽤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나는 안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148엔, 147엔, 어제 그제 여기 왔다 갔다 해요. 152엔에서 100, 얼마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왜 이러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제일 크게 지금 문제 제기했던 게 달러 금리가 원래는 내릴 거다. 뭐 3-4번 정도는 내릴 거다. 달러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엔 금리하고 달러 금리하고 차가 축소가 되니까 이게 너무 벌어져가지고 그동안 엔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축소가 되면은 엔고로 갈 거 아니냐. 이게 강력한 이제 엔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리였어요. 근데 달러의 금리가 일단 내리지 않았다는 거, 앞으로도 당분간 좀 내릴 것 같지가 않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한 거고, 또 하나는 작년 연말이나 올 연초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이제 해소할 거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일본은이 꼼짝도 안 해요. 이거 4월까지도
해서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없으니까 슬금슬금 엔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거기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는 금리 차로 인해서 엔저냐 엔고냐잖아, 그죠? 근데 금리 차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걸 내가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달러와 엔의 명목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파란 선이 달러예요. 달러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죠. 엔은 이렇게 쭉 내려와요. 자, 여기에서 뭘 주시해서 봐야 되냐면은 달러가 올라가면은 엔은 떨어지고 달러가 내려오면 엔은 올라가고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과연 그런가? 보면은 달러 내려갈 때 엔은 내려가고요. 이 평행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는 약간 좀 차이가 나지만 여기도 보면 방향성은 비슷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그렇고. 결국은 뭘 말하냐니까 달러가 지금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엔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엔저라고 자꾸 설명하는데 그래서 달러가 떨어지면은 엔은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서 이걸 이제 보여주는 이 그래프를. 그러니까 너무 엔저를 달러의 금리하고 결부시켜서 설명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하니까 무역 수지의 추이를 한번 보면은 제일 지금 큰 게 뭐냐 하니까 일본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본은 항상 흑자였어요. 무역 수지에 있어서. 그런데 최근 한 10년 가까이는 무역이 계속 적자가 난다는 겁니다. 자, 무역이 적자가 나면 어떻습니까? 달러를 아무래도 덜 벌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엔저가 떨어지겠죠. 그 나라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2016년부터 2022년 7월까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실선, 굵은 선이 수출이고요. 점선이 수입인데 이렇게 쭉 보면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확 달라지잖아요. 이게 언제냐? 2021년부터 이게 뭐 아마 그걸 거예요. 코로나하고 그 뒤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수출은 별로 안 늘어났어. 이게 적자라는 얘기예요. 패턴화 돼 간다는 겁니다. 이때만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저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어떻습니까? 엔고가 많이 있었을 때 일본의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로 이전해 버렸어요. 해외로 이전해서 해외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해외 자산이 많죠. 일본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해외 순자산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니까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국내로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국내로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온답니다. 3분의 2 정도는 재투자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 무역에서는 계속 적자가 나지요. 그런데도 경상수지 전체를 보면은 일본이 흑자예요. 그런데 그 왜 그러냐니까 해외 자산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한 35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35조 엔 정도. 그러니까 무역에서 뭐 한 20조 정도 무역 적자가 나도 35조 엔 정도 해외 순자산에서 이익이 나오니까 경상수지로 봐서는 흑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으로 보면은 해외에서 벌어든 돈이 국내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달러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으로 보면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조화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그걸로 돈을 좀 벌죠. 해외 관광객으로 인해가지고. 관광객이 지금 막 물밀듯이 물려들어오니까. 엔화가 이렇게 싸니까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얼마 정도 5조 엔 정도. 그 매상이 한 5조 엔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호텔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과거에보다는 숙박료가 한 3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니까 일본의 노동력이 부족해요. 관광객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데 그걸 케어할 만한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호텔이 수요를 감당을 못하니까 공실을 남겨두고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이 있더라도 수익이 남을 정도로 단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엄청나게 쌀 때에 비해서는 숙박료가 왜 이렇게 비싸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달러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는 달러가 아니잖아요. 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어와도 그 케어할 캐패시티가 이미 꽉 차버린 거예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생긴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문제들을 이게 회계 처리라든가 이거 하는데 엄청나게 그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관광객이 들어오는 게 그게 그렇게 달갑지만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기타 서비스라는 게 여기 한번 보시면 수지의 적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면 여행은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기타 서비스가 팍팍 이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 기타 서비스가 뭐냐니까요. 팽창하는 디지털 적자라는 겁니다. 디지털 적자요? 자, 디지털 적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이 아날로그 사회라는 얘기 많이 하죠.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네. 한국은 엄청나게 디지털화 됐는데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제가 항상 한국과 일본을 한국, 일본 따라간다는 얘기 하지 마라. 한국은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로 완벽하게 변신한 나라다. 근데 어떻게 디지털한 국가가 아날로그한 국가를 따라가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만큼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사회란 말이에요. 1741개의 지방자치제가 전부 다른 양식을 써요. 1741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졸업증명서라든가 졸업증명서는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호적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국 어디에서 출력하더라도 똑같은 양식에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딱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1740개의 다른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대로 아직. 이게 대표적인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일본이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게 디지털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생산력을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디지털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보시면요. 2022년 일본 경상 흑자가 11조 4,4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요. 1차 소득 수지가 35조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1차 소득 수지라는 것이 해외에 투자한 거. 거기에서 이자라든가 뭐 배당금이라든가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1차 소득 수지라고 그래요. 35조 정도고 그 무역 수지에서는 16조 정도 적자라고 봤다 그러죠. 근데 이게 무역 수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적자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화됐다는 이미 벌써. 이게 과거 최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뭐 연료 가격 상승, 엔저가 박차를 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적자가 났다. 근데 서비스 수지에서 5.6조엔 적자라는 거예요. 이게 연구개발비 지급이 증가했고 디지털 적자 44.7조엔. 이거 뭐 2차 소득은 해외 자금 문제인데 자, 디지털이 그럼 뭐가 디지털 적자냐? 이거 봤을 때 일본이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쓰겠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여기에 이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여기 돈을 엄청나게 지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 경영 컨설팅 서비스 여기 9월이라든가 뭐 이게 뭡니까? 트위터가 이게 페이스북이지. 인터넷 광고 이 돈을 엄청나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5년간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적자가. 아까 그게 한 얼마였습니까? 5.6조. 이게 이 적자가 아까 여행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한 5조엔 정도로 그랬지. 여행에서 벌어들인 돈을 전부 서비스, 저희 디지털 적자에 다 투자 다 하는 거예요. 그 돈 벌어가지고 여기다 또 그대로 다 일본의 미국의 소위 말하는 빅테크에다가 돈을 다 그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행에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다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갈수록 보세요. 디지털 적자가 5년간 2배로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에다가 디지털 적자. 이게 구조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이제 더 커질 테니까 여기에서 엔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이나 대부분의 최근에 엔저가 되는 이유를 달러의 금리가 갑자기 폭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변화가 없고 이 차이에 의해 가지고 엔저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좁혀지면은 엔고로 갈 거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요소도 굉장히 크게 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일본이 방금 전에 디지털로 잘 못 넘어왔다 하셨잖아요. 일본이 왜 이렇게 디지털에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디지털 적자 5년간 약 2배 이런 거는 일본도 알고 있을 텐데 뭐 잘 못 넘어간 느낌이 있어요. 그게요. 철학적으로는 이렇게도 봅니다. 지금 중국이 보면은 엄청나게 디지털화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그건 뭘 말하느냐니까 아날로그 사회에서는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일본의 그 도요타의 그 엄청난 그 능력을 도저히 그걸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건너뛰고 디지털로 확 바꾼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은 지킬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걸 버려버리고 다음 단계로 뛴 거죠. 근데 일본은 뭐냐? 아날로그가 엄청나게 부를 산출해 줬던 거잖아요. 사실 일본이 버블 경제까지 막 끝간데 모르게 올라갈 때 그때 돈을 벌어다 준 게 대부분이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가 잘 작동할 때에는 디지털로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도요타 자동차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를 아직도 고집하잖아요. 왜? 하이브리드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강하니까 그걸로 지금 최근까지도 돈 엄청 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계속 갈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전기 자동차를 언젠가는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35년 계기로 해가지고 유럽이나 뭐 다 그때부터는 이제 전기 자동차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그게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기 자동차로 완전히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도 토요타는 그 소위 말하는 변신을 늦춰온 거죠. 거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가장 지금 첨예하게 나타나는 게요. 동남아에서 일본 자동차 시장이 거의 90%, 95% 차지하던 게 70%대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이 많이 차지했나 보네. 한국도 차지하지만 중국 전기 자동차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2천만 원대 이런 자동차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능도 괜찮고 이게 앞으로 이제 동남아 쪽으로 석권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현대 자동차도 현대 기아도 지금 뭐 EV 자동차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이쪽도 또 밀리는 거예요. 자동차조차도. 지금까지 일본이 전기차 산업 전부 다 한국에 다 밀렸죠.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자동차마저도 한국과 중국에 또 밀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이제 소위 말하는 변신을 못 하는 거예요. 혁신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현재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일본이 빨리빨리 변신 못하게 되는 하나의 큰 요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였는데 그 아날로그 사회에서 일본이 큰 장점을 발휘했던 게 장인 정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일본 하면 장인 정신 저 굉장히 얘기하잖아요. 좋아합니다. 그렇죠. 일본의 그 장인 정신. 그러니까 하나 정말 꼼꼼하게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이 부분은 세계 톱 클래스였죠, 일본이. 그래서 그걸 모노즈쿠리라고 얘기했죠. 모노즈쿠리. 물건 만들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자랑거리였고 그게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또 자손한테 물려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했던 것 그걸 이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해왔잖아요. 그죠? 동경대 법대 나와서 아주 토요타 자동차에서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도 자기 아버지가 야, 나 라면 가게 이제 내 나이 들어서 이제 못하겠으니 너가 물려받아. 그러면 딱 그만두고 가서 그거 물려받는다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거의 뭐 쉽지 않죠. 한국에서는 거의 쉽지 않다고 보죠. 그죠? 라면 가게나 이런 거보다 엄청난 뭔가 있으면 이제 대기업에 거기서 계속 있기를 바라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이제 확실히 그걸 그만두고 가업을 물려받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오히려 그 가업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폐업하는 게 막 엄청나게 늘어난다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온 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 일본은 그렇게 하나씩 해오던 걸 계속하고 조금씩 개선해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장인 정신이라고 그런다면 여기는 혁신이 없어요. 디지털은 혁신이에요. 그렇죠.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몰라서라기보다도 일본인들의 정신세계 고유의 성향 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 디지털화를 일본은 못하고 이렇게 늦춰졌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현재 아날로그 사회로서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한동안. 그때 뭐 버블 경제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때 다 아날로그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그 장인 정신 같은 거 꾸준하게 한 가지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 여기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화를 못 간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디지털화로 넘어가는 과정은 일본이 잘 나갈 때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이 다 장노년층이에요. 이 장노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인드가 부족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사실 한국도 그렇잖아요. 장노년층이 디지털 그러면 아우 머리 아파. 이게 한국보다 일본은 훨씬 더 심한 거예요. 한 10배, 100배라고 보면 돼요. 왜? 노년 사회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더 일찍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돈도 많이 벌었고 잘 벌고 있고 굳이 그쪽으로 가야 될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아우 머리 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확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또 얘기했잖아요. IMF 겪으면서 확 변신했잖아요. 그때 브로드밴드 한마디로 엄청나게 깔고 그게 그 브로드밴드가 뭡니까? 옛날에 경부 고속도로 닦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부 고속도로 그 닦을 때 반대가 엄청 심했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도로 닦아놓으면 뭐하냐? 그럼 뭐가 지나다니겠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기간 산업을 그렇게 닦아놓으니까 물류가 흐르고 급속도로 발전한 거예요. 우리도 디지털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그 브로드밴드 처음에 제대로 깔아놓은 게 그 광 케이블 그게 이제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주니까 빨리 이게 발전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일본에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게 소위 말하는 전 세계 모델이 아닌 일본 자체의 모델로 처음에 출발했답니다. 여기에 완전히 이제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 거죠. 하여튼 뭐 그래서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화는 부가가치가 2배, 3배, 10배, 100배, 많이 나는 건 10,000배도 나잖아요. 가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10,000배가 뭡니까? 수십만 배일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이 아날로그 사회는 생산력이 아무리 개선을 해도 10%, 20% 올라가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 일본 사회는 겨우겨우 조금 기술 개선해가지고 1, 2%더 올리는 거나 많이 올리면 5% 올린다거나 이런 사회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디지털 사회는
어느 날 새로운 걸 딱 개발하면은 보세요. 카톡, 카카오. 이거 한번 보세요. 카카오 처음에 떨어져 나올 때 내가 다음에서 그 떨어져 나올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부가가치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뻥튀기가 되는 게 이게 디지털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우리가 뭡니까? 웹툰 있잖아요. 네. 이 웹툰만 해도 과거에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컨텐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일본이 만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의 만화를 뭘로 보느냐? 젊은 세대들은 대체로 다 카카오톡에 통해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라인을 통해서도 보고. 네. 그게 누구 겁니까? 카카오톡 라인이. 일본이 그게 전부 다 지금 한국어잖아요. 거기다 돈을 다 지금 아까 디지털 적자 이게 다 여기도 들어갈 거예요. 그 일본이 지금 돈을 여기다 다 돈을 한마디로 뺏기고 있는 거죠. 벌어다가 여행 같은데 소위 말해서 2차, 3차 산업 같이 서비스 산업 정말 그게 노동력 투자해가지고 삼짓돈 벌어가지고 꼬치꼬치 벌어가지고 이런데 왕창 다 때려박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본이 지금 후진국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산업단체가. 왜 이런 상황이에요? 뭔가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일본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 같은데 하지만 또 굉장히 다른 분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탈출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 의견은 틀린 건가요? 그분들 그렇게 보시는 거는 그분들이 뭘 근거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주가가 높아졌다.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높아진 이유는 해외 자본이 사실 많이 유입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해외 자본이 그게 유입됐으면은 그 배당은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올라간 주가에서 이익을 일본의 일반 국민들에게 이게 배당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박사님이 일본 관련 전문가신데 지금 2024년 2월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 일본과 한국 경제를 좀 정확히 비교해 준다면 이제 한국이 뭐 일본 많이 따라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고 다 조금씩 달라서요. 예. 뭐 당연히 넘어서고 싶은 마음 한국 사람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국은 아주 발달된 디지털 이쪽 영역하고 아직도 많이 뒤쳐져 있는 아날로그 영역이 혼재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영역에서 아주 일본보다 한참 많이 뒤쳐져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화로 변신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발전된 이런 영역도 있어요. 그 한국은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일본은 어떠냐면은 아날로그로 굉장히 평준화되어 있어요. 이 세련된 아날로그가 돼요. 이제 아날로그 사회인 거예요. 그 아날로그 사회가 워낙 조금씩 개선하면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보면 이렇게 분포가 있다고 본다면 한국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보다 훨씬 더 발전된 영역도 있고 아닌 영역도 있고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종합적으로는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한국은 앞으로 이 디지털 이쪽이 끌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처져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시간은 우리 편인 거죠. 시간은 우리 편인 거 알겠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사는 건가요? 잘 살죠. 지금 더 잘 사는 게 맞나요? 확실히 잘 삽니다. 간단하게 서민 생활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볼까요? 우리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보통 25평에서 30몇 평 사이에 이제 많이들 산단 말이에요. 네네네. 거기 가보면 냉장고가 두세 개씩 있어요.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 TV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보통 엄청나게 크고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일반 서민들이 한국의 아파트에 갔다가 다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도 그때 그렇게 잘 나갈 때도 소위 말하는 사장님 댁에도 초청받아서 가보고 해보면요. 정말 우리 중산층보다도 훨씬 그건 약간 일본의 그 소박한 문화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좋게 포장하면 소박한 문화죠. 근금 절약하고. 일본은 차들도 작은 차들 많이 타고 다니고 그래서 아기자기해서 전부 다, 역시 일본은 근금 절약 아주 소박하고 정말 착실하고 좋은 얘기들은 다 갖다 붙였어요. 내가 유학할 때 그런 얘기 너무도 많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경차 대형차가 아니라 좀 경차도 좀 맞아요. 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넓은 필요 없다. 한국인들은 못 사니까 다들 자기 과시하려고 분에 넘치게 대형차 타고 다니면서 의시되고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일본은 경차밖에 못 사요. 돈이 없어서. 진짜. 경차밖에 못 사는 정도에 된 거예요. 그러면 돈이 다 어디가 있느냐? 돈이 다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장노년층이 돈이 다 해가지고. 장농 속에. 장노년층. 장노년층. 장노년층이 60, 70%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가계 자산에. 근데 그 장노년층이 돈을 어디다 넣어두느냐? 장롱에다가 많이 넣는다고요. 뭐, 어떨 때는 보면은 뭐 1억 엔 정도. 1억 엔. 2, 3억 엔 정도 장롱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한국 돈은 한 9억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은행에 넣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자도 안 주니까요. 그 은행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일본 정부가 한 번은 일본 은행에 있는 자산을 몰수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안 넣어놔요. 내 자산이 뽀록 나는 것이 싫은 거야. 그래야 장롱 속에다 넣는 돈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일본 경제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도 시중에 풀린 양만큼에 비해서는 많이 안 돌아다니는 이유가 풀어놓으면 장롱 속으로 들어가고 풀어놓으면 장롱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그 장롱 속에 안 들어가고 시중에 다 그냥 흘러 돌아다니게 되면은 엄청나게 폭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풀어놓으면 쑥 빠져나가니까 실제로 돈은 늘 현상 유지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었을 거다라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박사님께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디지털화가 돼야 되는데 디지털화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디지털청을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그냥 기능 마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300년의 엄청난 앞으로 일본의 미래를 짊어지겠다 하고 만든 게 디지털청인데 디지털청에서 지금 뭘 추진하다가 거의 요즘은 아예 소식도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소식도 안 나와요. 거의 뭐 기능 마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한간에 어떤 분들은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처럼 닮아갈 수 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것 보시나요?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요? 네. 그 미국과의 그 플라자 합의인가 뭐 그런 그러니까. 것도 아니었나요? 그렇죠.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굉장히 큰 요인이죠. 한국이 일본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데 일본은 버벌이 된 게 플라자 합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한국이 일본을 따라갑니까? 단순 논리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엄청나게 지금 그 많은 전문가들 모시고 많이 말씀 듣고 해서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김 작가님도. 잘 모릅니다. 듣기만 할 뿐입니다. 어쨌든 일본이 저렇게 뭔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 막 헤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핵심적인 이유 남는 게 뭐 있어? 머릿속에 남는 게. 일단 뭐 첫 번째는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죠. 미국이 아, 압박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일본이 또 크게 뭐가 못하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디지털 그나마 전환, 많이 들었고요.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일본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렇죠. 바로 네. 이거죠. 네. 부동산이 안 좋아. 네.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핵심적인 이유예요. 자, 그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버블이 꺼졌단 말이죠. 그 부동산이 어떨 때는 비쌀 때는 골프 회원권이요. 4억 6천만 엔. 만 N. 지금 한전 해도 36억이네요. 40억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골프 회원권 한 장이. 회원권이. 예, 끝을 모르게 갔을 때. 그랬는데 그 나중에 꺼졌을 때 얼마나 100만 엔이었다는 겁니다. 900만 원이요? 그렇죠. 버블 때하고 꺼졌을 때하고 그 낙차가 어마어마하죠. 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나요? 아니 안 되죠. 이 정도 아니죠. 한국도 버블이 많이 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다. 자, 그러면 왜 일본은 그 정도로 버블이 꼈을까? 그게 바로 정확히 플라자 합의 때문에. 플라자 합의가 어떻습니까? 85년도 9월에 1달러에 240엔 하던 엔화가 2년 정도에 1달러당 120엔으로 엔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수출 물품이 딱 가격이 2배로 올랐다 하고 볼 수 있는 거죠. 240엔짜리 내가 물건을 팔면 1달러 받았는데 그때는 2달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배로 올린 거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때 막 우수수수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플라자 합의의 영향이고, 거기다가 또 반도체 협정을 제1차 반도체 협정, 제2차 반도체 협정을 맞으면서 86년도 반도체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을 반도체를 완전히 주저앉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때 100% 관세를 매겨버렸어요. 1차,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 때에. 그러면 플라자 합의해가지고 가격이 거의 엔고로 인해가지고 배에 올랐는데다가 관세까지 100% 매겨버리면 얼마입니까? 200% 오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단순 계산하면. 그게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반도체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비틀거렸는데, 그렇게 갑자기 엔고가 되면은 일반 국민들의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2배로 뻥튀기 된 거죠. 1억 명이 넘는 국민들의 자산이 2배로 뻥튀기 됐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죠? 축제인데요. 대박 축제였죠. 그때 그 축제는 이루 말로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이요. 일본의 유학생이 술집 같은데, 그런데 앞에 문 앞에서 구두를 닦잖아요. 구두를 닦으면은 팁이 보통 2만 엔, 3만 엔을 막 줬다는 겁니다. 하루 저녁에 10만 엔을 막 부른다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구두 닦아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답니다. 나는 뭐 그때 좀 지나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그리고 구두 닦을 생각을 아예 안 해서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었어요. 그 정도로 한마디로 그 길에 다니다 보면 개가 그냥 10,000원짜리 그냥 물고 다닌다고 뭐 그 정도에도 버블 때는 엄청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사님 말씀은 한국은 그렇게 될 일은 없다.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플라자 합의가 없어서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플라자 합의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돈이 그렇게 몰리니까 그게 이제 뭐 어떤 현상을 일반 그 회사 대기업들이 다 이제 문을 막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대기업에 자금을 대준 거죠. 싼 이자로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하라고. 그래서 이자를 팍 낮춰주면서 자금을 막 푸르는 거죠.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땅 투기로 막 들어간 거죠. 아파트 사고 막.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왁 풀리니까 그쪽으로 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가는 별로 안 오르는데 그 자산 가격만 뻥튀기 올라간 거예요. 주가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게 버블이라는 거예요. 버블이 뭡니까? 거품이잖아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거품인 거예요. 거품은 어때? 아까 벌침 한 방 팍 치면 뻥 터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정확하게 그 얘기했죠. 벌침 한 방이면 빵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이다. 과거의 버블 때하고 상당히 닮아가고 있다. 우려하는 사람은 그렇게 우려해요. 다는 물론 아니겠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으니까 어느 한 각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못한데 실제로 일본의 현재 펀디멘탈이 좋아진 거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출도 오히려 적자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노동자들의 임금조차도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지금 N저가요. 그 다음에 N고로 가려면은 마이너스 금리가 없어져야 될 거다. 그럼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없애려면은 일본은행이 뭘 지금 얘기하냐면은 지금 물가가 올라간 것보다도 임금이 더 올라가야지 처리하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원래 임금을 5%까지 요구를 해요. 근데 작년에 3.6% 올렸어요. 근데 올해도 그 이상 올려달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총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런데 대기업은 가능해요. 대기업은 가능한데 중소기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돼요. 자, 근데 중소기업이 99.7%가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노동자 수로 따지면 70% 가까이 돼요. 그 70%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3.6% 어림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금리 못 올려요. 철폐 못 합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금리 철폐 못 하는 것을 가정하면은 이 N고로 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나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일본 반도체가 예전에는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세계 경쟁에서 왜 밀렸던 거죠? 과거에 일본이 반도체가 막 끝간데 모르게 올라가다가 결국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그게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처음에는 일본에게 반도체 기술을 전수도 해주고 도움을 많이 주고 해서 일본이 그렇게 이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게 너무 일본이 융성을 하니까 그게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항상 반도체를 최고의 그 기술을 자랑하는 걸로 보는데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군사 시설에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첨단 무기는 다 이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끝간데 모르게 발전해서 미국을 압도해 버리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위협감을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반도체가 너무 발전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손을 좀 봐줘야겠다. 한 게 86년도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의 관세를 매겨버려요. 그 반도체에다가. 그랬는데도 86년도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한 5년 정도 지날 때까지도 이게 별로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2차 반도체 협정까지 맺게 됩니다. 그게 91년도, 5년 후에 91년도 제2차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었는데 그때는 미국 제품을 20% 이상 사용하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하면서 미국 제품을 사라, 미국 자동차도 사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는데 수치를 아예 줘요. 몇 % 이상을 미국 제품을 쓰라, 사용하라, 수입해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쟁력이 있으면은 그때 그 당시 내가 유학할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아니, 일본 사회를 돌아다녀 보면은 미국 차는 거의 눈에 씻고 닦고 봐도 안 보여요. BMW라든가, 벤츠라든가, 아우디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링컨이라든가 미국 차는 거의 눈에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왜 일본은 미국 차를 안 샀을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미국 차는 굉장히 투박해요. 덩치는 크고 견고할지는 몰라도 이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하고 막 세련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미국 차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기름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그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그게 안 사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안 사는 걸 시장에서 채택을 안 하는 걸 이제 강압적으로 몇 % 사라고 이렇게 막 떠밀으니까 그걸로 굉장히 미일 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반대체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하여튼 냉전이 끝난 게 얼마입니까? 89년도잖아요. 냉전 끝나고 나서부터는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주적이 된 거예요. 냉전 기간 동안에는 주적이 어디였습니까? 미국의 주적은 소련이었죠. 냉전 시대에는 소련과 중국, 중공이었죠. 그랬다가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이제 소련은 붕괴되고 적이 사라졌잖아요.
중국과는 뭐 78년도에 정상화 맺었나 그랬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89년도 냉전이 딱 끝나고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는 미국에서 주적이 일본이 돼버린 거예요. 89년도 이후에. 상상도 못했던 얘기. 일본 입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떻게 우리를 주적으로 삼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에 보면 전부 휘젓고 다니는 게 다 일본 제품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과 가장 전쟁을 주적이 누굽니까 지금? 중국이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중국 제품이 막 미국 전역을 휘젓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89년도 냉전이 끝났을 때, 소련이 붕괴됐을 때 주적은 일본이었고 지금은 중국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일본을 주적으로 삼으면서 반도체를 엄청나게 두들겨 팬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본의 반도체가 쇠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큰 요인이었다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는 결국은 뭐냐니까 일본 자체 내의 어떤 시장의 변화에 적응을 못했다. 그게 제일 크고, 또 하나는 그 시장의 변화를 적응 못했다는 게 뭐냐니까 과거에는 대형 컴퓨터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엔티티라든가 통신기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대형 컴퓨터라든가 통신기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해서 하이 퀄리티를 요구를 했어요. 엄청난 그 퀄리티를 가지고 고장이 안 나는, 한 20, 30년 정도 고장 안 나는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한번 끼워 넣으면은 교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래서 일본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공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가 고퀄리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그게 시대의 흐름이 확 바뀌면서 어디로 가냐? PC로 간 거예요. 이 수요가 인터넷 발전과 더불어 노트북, PC 쪽으로 확 전 세계가 바뀌면서 여기에 반도체가 사용하게 된 거죠. 지금도 TSMC의 그 반도체 칩의 대부분이 스마트폰하고 이 PC 아닙니까? 대부분이. 여기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쓰는 반도체는요. 한 3년 정도 있다가 고장나도 괜찮을 정도로 그 정도 퀄리티면 돼요. 그 대신 싸야 돼. 굉장히. 근데 일본은 30년까지 고장이 안 나는 제품을 만들으니까 그런 제품 만들려면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네. 가격이 완전히 뭐 대여섯 배, 10배까지. 그런데 일본에서 그런 제품을, 그런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는 일본 시장에 수요가 있었어요. 대형 컴퓨터라든가 메인 프레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엔티티라든가 이런데 그랬는데, 그리고 과거에 일본의 전자제품이 엄청나게 발전했었잖아요. 엄청나게. 거기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반도체가. 근데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 전자기기, 전자제품, 가전제품들이 다 디지털로 바뀌어가면서 거기에 제대로 적응한 게 삼성, LG잖아요. 여기에 이 제품이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디지털화를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나 둘 이 가전제품들이 다 망해가면서 수요가 사라진 거예요. 이 반도체 수요가. 일본의 반도체 수요가. 그 일본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데는 고퀄리티 소량품밖에 안 된 거죠. 그러면서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화에 적응을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일본도 거기 적응하면 될 거 아니냐. 그죠? PC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저비용으로 저퀄리티지만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일본은 그런 기술은 없는 거야. 비싼 비용으로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비싼 비용을 들여 좋은 거는 만들 수 있는데 싼 비용 들여가지고 괜찮은 정도 필요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얘기해요. 일본에서 그 전문가가. 맨날 일본이 하는 얘기, 우리는 기술력은 대단한데 예? 가격 경쟁에서 졌다, 아니면 영업에서 졌다. 맨날 그딴 소리 하는데 말 같은 소리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실제로 시장에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 능력이 없었다, 이거 일본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전히. 그럼 그 사이에 한국과 대만이 일본을 앞질렀던 거죠? 예. 앞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같은 건 있을까요? 어쨌든 일본이 못한 것도 있지만 한국과 대만이 뭔가 잘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 파운드리라는 게요. 초기에는 그 파운드리라는 게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이제 설계해가지고 거기서 제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그 소위 말해서 반도체가 일본한테 막 밀리면서 공장들이 이제 문 닫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기술자들이 막 방출되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술자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뭘로? 설계로. 반도체 설계하는 것 쪽으로. 그걸 팜넷으로 그러죠. 팜넷으로 설계하는 쪽에 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누군가가 내 설계 이대로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모리스 창이라는 대만 TSMC 창시자가 그때 미국에서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 미국 회사에서. 그러다가 야, 이게 팜넷들이 저렇게 생성이 되어가지고 쟤들이 오더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주기만 하는 공장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잘 최선이 안 맞아요. 그 노동자들의 인권 의식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이 채산이 안 맞는데 대만에 딱 공장을 세우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초기에는 3D 직종이었어요. 3교대에 24시간 공장을 돌리려니까 그 노동자들이 고통스럽잖아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3D 직종이라요 초기에는. 그때 초기에는 사실은 이게 돈이 될까? 그랬었어요. 일본에서는 저거 돈도 안 되고 고통 힘만 드는 소위 말하는 3D 직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 그걸 만든다 그럴 때 뭐 만들려 그래 만든다 그러면 만든다 그래 그런 식으로 봤다고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모리창이 그 TSMC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때 초기에는 사실은 별로 이익이 안 남았어요. 그게 이제 계속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특화되면서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가면서 점점 이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초기에 그런 마인드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일본은 예를 들어서 종합 전기 상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10개 가까이 있다 치면은 미쯔비시, NEC, 도요타, 도시바, 산요 엄청나게 소니 막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거기에서 회사에 반도체 만드는 부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후공정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특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설계하는 부분하고 칩 만드는 부분하고 칩 만든 걸 이 후공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제품화 만드는 이게 지금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게 그때 분리되어 나가는 그 시점에 이게 특화되어 나가는 그 시점에 일본은 이걸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거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에서 완전히 뒤져버린 거죠. 구멍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개 일본의 전기 전자 상사들이 제살 갈까 먹기 경쟁을 한 거예요. 코스트가 많이 치이고 규모의 경제가 안 된 거예요. 얘들. 그렇죠. 그거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멋진. 한국은 그래도 삼성은 하나로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의 일본의 그 우후죽순으로 있던 그것들이 통합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또 망했던 것도 있고 그것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시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일본의 그 반도체를 무한대로 빨아들였던 전기 제품들이 삼성에 LG에 다 밀려버리게 된 거예요. 시장이 사라져버린. 그러면은 전 세계가 수요로 하는 이 PC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 능력이 안 됐다. 이것들이 다 요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미국이 일본을 반도체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로 두 방을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완전히 사형길로 접어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의 지금 반도체 기술력은 지금 어떤 편인가요? 지금요, 지금 2나노, 3나노 막 그러죠.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은 40나노예요. 40나노. 20년 전 기술이에요. 네네. 기술자들이 거기서 멈춰 있어요. 네네네. 발전이 안 됐으니까요. 그럼 90년대 후반에 거의 다 망해버리고 2010년대 겨우 좀 맥락 유지하는 게 르네상스가 아직도 맥락은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돼버렸고 일본에 남아있는 거는 파워 반도체 있죠. 파워 반도체. 반도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날로그 반도체도 있고 파워 반도체도 있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하고 또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지금 삼성이 거의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TSMC가 거의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일본에 없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한테 져버렸고 시스템 반도체는 아예 일본한테 TSMC에 완전히 밀려버렸죠. 그랬는데 이제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 했더니 일본은 자동차가 거의 국가 산업이잖아요. 기간 산업이니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일본에서 생산을 한 거예요. 그걸 파워 반도체라고 얘기해요. 그게 맥락을 유지한 거죠, 일본에서. 근데 지금도 그거는 계속 지금 생산하고 있고. 근데 이게 파워 반도체라는 게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는 몇 개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격이 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동차가 사고 안 나면은 그 반도체 얘가 먼저 트러블을 일으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은 별로 안 남는데 위험 부담은 많으니까 TSMC나 삼성은 이쪽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본은 자기들이 생산하게 된 거죠. 경쟁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이.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은 또 다시 반도체에 엄청나게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투자하려고 하죠. 네, 그 이유는요? 그게 이유가 명확합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팬데믹 때 그죠? 팬데믹 때 이 반도체가 완전히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곳곳에서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텍사스 공장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반도체 생산이 멈춰버린 거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서는 또 불이 나고 일본에서도 공장에서 불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대만에서는 또 무슨 너무 가뭄이 있어가지고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반도체 생산이 굉장히 갑자기 훅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생산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팬데믹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집에 밖에 있었죠. 방콕 하면서 뭘 했습니까? 컴퓨터 새로 사고, 가전제품 새로 사고 뭐. 가전제품 새로 사고 TV로 보고 그 다음에 게임기 사고 그때 수요가 폭발했어요. 그때 한꺼번에 반도체가 쫙 빨려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그 수요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막 그 이제 반도체가 딸리기 시작한 거죠. 공급이 안 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중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니까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를 구하러 다니는데 다른 나라한테 계속 뺏기는 거예요. 반도체는 한정적인데 여러 회사가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다. 그러면 이게 경쟁력 있게 빨리 접근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시스템이 항상 그렇잖아요. 늦어요. 거기서 저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빨리 주문을 해라. 근데 주문을 하려니까 가격 회의를 해야 돼. 가격이 좀 더 낮추면 안 되냐. 요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저쪽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잘라버려. 됐다. 치아뿌라. 일본 애들 쟤들 치아뿌라. 진짜 그랬어요. 쟤들 그 요구만 많고 아주 귀찮은 손님이다. 잘라버린 거다. 그래가지고 일본이요 60만 대를 못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일본 전체에서 자동차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반도체 없으면은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안 되면은 이 나라가 흔들흔들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일본만이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땅에다가 반도체 만드는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자체 내에 서플라이를 해야겠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반도체는 이 이동이 그렇게 코스트가 많이 들지 않잖아요. 작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 만들어도 되고 중국에서 만들어도 되고 뭐 한국에서 대만에서 만들어도 비행기로 수송하면 되니까 어디서 만들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면서 이거 반도체 손에 쥐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소위 말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물품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걸 보고 일본도 따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공장을 지으려니까 뭐 기술이 있어야 짓죠.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니까 대만한테, TSMC한테 일본에다가 공장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바이직 가령이 자꾸 늘어졌어요. TSMC한테 제발 좀 와달라고. 그러니까 대만은 어떤 현상이 있었냐니까 28나노 이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었어요. 대만에다가. 그랬는데 일본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그런데 반을 지원해 주겠다. 공장 짓는데 그 설비의 반 4,760억 엔인가? 그럼 4,700은 우리 돈은 한 지금 뜨고 있을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이죠. 하여튼 이 금액을 보조를 해주면서 일본에다 좀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대만 입장에서 보면은 웬 떡이냐 속으로 그 정도 지원해준다면 짓지 하고 와서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8나노 해놓으니까 이게 10년 전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 기술이니까 일본에서 비난이 쏟아졌죠. 아니 10년 전 기술로 가지고 일본의 반도체 발전에 도움도 별로 안 되는 저 기술을 도입해오면서 무슨 세금을 저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비난이 많으니까 세지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그거 다 주도했었는데 자민당에서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앞으로 더 세밀하던 12나노, 7나노까지 계속 요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22나노보다 한 단계 높은 12나노 여기까지도 제2공장은 이제 그렇게 또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그 지원금을 주면서 했던 논리가 뭐냐니까 이거는 안보 문제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국내에서 완결적으로 보급하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목적을 두고 이걸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논리를 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니까 실상은 구마모토에 지금 짓는 공장에서 만드는 게 이게 전체 다 거기서 완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무슨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후공정은 다시 대만을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설계 부분에 초기에 그 공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 마스크 같은 거는 다 대만에서 만들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서 완결이라는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라지니까 비판이 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니까 28나노가요. 이게 그때 부족했다가 지금은 넘쳐나는 거예요. 구마모토에 만드는 공장에서 이거 만들어내면 누가 사가냐 이거야. 총체적으로 난국이네.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나노 나는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구마모토에 그렇게 유치했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는 대단하게 막 바람을 막 일으킨다고 얘기하지. 왜냐 그 공장에 들어서니까 거기에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기술자가. 그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그 주변에 다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활성화되잖아요. 그 지역 단지가.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띄우면서 일본이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맹점들이 뻥뻥 있는 거예요. 일본 반도체 하면 요즘에 라피더스 네. 단어 종종 들리던데 그게 정확히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피더스가 뭐냐니까 지금까지 일본에 없었던 거, 다 망했던 거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파운드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파운드리는 어디서 주로 합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랑 TSMC 하고 그렇죠. 있죠. 딱 두 군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IBM이 어느 날 일본 그 지금 그 라피더스의 회장하고 사장 이 두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반도체 2나노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일본에서 양산할 수 있겠느냐 하고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고맙죠.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분주하게 일본 정부하고 접촉하고 정치권하고 접촉하고 하면서 이거 일본에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설립한 게 라피더스예요. 네. 그 라피더스를 보면은 자 그런데 보세요. IBM이 기술을 제공하고 라피더스가 양산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IBM은 보면요. 이미 삼성에다가 3나노는 기술도 제공해주고 여기에다가 삼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뭐 글로벌 파운데이션하고도 관계가 있고 세 번째 라피더스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IBM 입장에서는 왜 라피더스한테 이런 제안을 했느냐면은 자기가 기술 개발해 놓은 거 이걸 라이선스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산할 돈은 없는 거예요. IBM이.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기술 개발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이 마련되면 거기서 이제 그걸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라이선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안한 거니까 IBM 입장에서는 라피더스가 한다 그러니까 땡큐지요. 그래서 이제 라피더스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한 20년 쳐져 있는데 지나 보니까 이 반도체는 앞으로 이거는 계속 필요한 거죠. 엄청나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과거에 나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과거에 석유가 전 세계 산업에 있어서 핵심이었잖아요. 앞으로는 반도체죠. 앞으로는 반도체라는 거죠. 네. 석유보다 더 중요해진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게 없다는 거야. 근데 바로 옆에 한국과 대만은 엄청나게 생산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완벽하게 쳐지는 거죠, 한국이나 대만한테. 그렇죠. 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네. 그러던 차에 IBM에서, 너희들 2나노 기술 제공해 줄 테니까 양산할 생각 없느냐 하니까 웬 떡이냐고 덜컥 이제 해야죠. 해야죠 하고 이제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이 도요타하고 소니 등 8개 회사가 이제 여기 출자를 합니다. 그 히가시 데츠야라는 회장이 이 기업들하고 접촉을 한 거죠. 해가지고 도요타 자동차, 덴소, 소니그룹하고 그 다음에 기옥시아, NEC, NTT, 소프트뱅크, 미쯔비시 은행 여기 다 10억 엔씩 차출했죠. 그 다음에 여기 미쯔비시 은행이 3억 엔, 다 합해서 73억 엔입니다. 그런데 이 라피더스에 공장을 세우려면요 초기 단계에서 최소 2조 엔, 그 다음에 양산하려고 하면은 한 몇 년 후에는 3조 엔은 있어야 돼요. 총 한 5조 엔은 필요하다. 돈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5조 엔이 필요한데 73억 엔이 그쳤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이 회사들이 10억 엔씩밖에 안 냈을까요? 그러니까요. 돈도 많은 회사들인데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고 보는 거죠. 그럼 10억 엔은 왜 냈을까요?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 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그 때문이에요. 이게 현재 라피더스의 현 주소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요 처음에 700억 엔을 냈어요. 이건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또 좀 기다리다 또 돈이 안 나오니까 2600억 엔을 또 더 냈어. 정부가 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3,300억 엔이니까. 네. 3,300억, 4천억도 채 안 돼요. 5조 엔이 필요한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스타트 했습니다. 이제 기술자들을 한 150명 정도 기술자들을 여기다 파견해가지고 네네.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다음에 저기 홋카이도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초기 그 필요한 돈은 이제 이걸로 마련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누구 회사냐 이거예요. 이 회사 도요타, 덴소, 소니, 기옥시아, NTT, 소프트뱅크 얘들의 회사냐 할 수 없죠. 사실은 압도적으로 돈이 정부에서 나왔잖아요. 돈이. 네. 그러면 결국 이게 정부 회사라는 거죠. 정부 회사예요. 네. 정부 회사가 반도체 만드는 건 없어요. 그렇죠. 역사 속에 공무원들이 무슨 반도체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하고 사장이 일본에서 그 반도체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핵심 멤버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회장하고 사장을 앉혀놓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걸 다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일본의 정부가 나서가지고 보조금을 줘가면서 이렇게 컨소시엄 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망했어요.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회사들이 볼 때는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건 또 실패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돈을 안 내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 정부는 그렇게 엄청나게 밀어붙이느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이제 외통수 같은 거죠. 외통수 딜레마죠, 딜레마. 네. 완벽한 딜레마입니다. 자, 그 이게 이제 라피드석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수직 통합형하고 수평 통합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은 수직 통합형을 하다가 망했다고 그랬죠. 수직 통합이 뭐냐니까 반도체 제조사에서 기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전공정과 후공정 다 하고 완성품까지 다 만드는 게 이게 수직 통합형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에 10개가 넘는 반도체 회사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 회사들이 각자 전부 다 완결형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설계도 하고 전공정도 하고 후공정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설계는 팹리스 미국에서 아주 전문화된 설계 회사들이 설계를 하고 그게 뭡니까? 애플이고 뭐 퀄컴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전공정을 TSMC한테 맡기잖아요. TSMC는 전공정만 해요. 전공정만 전문화된 완벽한 전문화된 공장이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많이 투자되는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걸 특화한 게 TSMC란 말이죠. 그 다음에 후공정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수평 통합형이 이게 이제 조금 말해서 팜레스 제조사가 기획하고 설계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테슬라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아이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이폰이 이제 설계를 해놓으면 그걸 그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만드는 게 파운드리잖아요. 그 파운드리가 TSMC가. TSMC 같은 거죠. 예. 그 TSMC가 전공정을 수탁을 해가지고 전공정을 전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OSAT가 이게 후공정 하는 여기가 담당하는 데예요. 다 공장이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수평 통합형이라는 거죠. 이게 안에 흐름이었는데 일본이 이걸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라피드스가 목표로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거하고 비슷해요. 보면은 기획하죠. 라피드스가 설계하고 전공정, 후공정 다 합니다. 그리고 완성품을 만들죠. 자, 그런데 라피드스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소량으로 만들겠다. 자, 제가 뭐 딴 데서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양복을 만드는 걸 예를 들면은 맞춤 정장이요? 맞춤형 정장을 만드는 회사를 차리겠다는 거예요. 양복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고급의 양복점을. 근데 요즘 삼성물산 양복 기가 막히게 만들죠. 네, 기성복. 기성복들 공장에서 막 잘 나오죠. 잘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니까 어때요? 잘 나오는데 싸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20만 원, 뭐 좀 비싸면 30만 원. 연간하면 그 정도면 산다고요. 그런데 이게 양복점에 가서는 몇백만 원 줘야 될 거야. 멋지게 하려면은. 자, 그런데 라피드스는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앞으로는 3나노를 하나 설계를 해가지고 공장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한 2, 3년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그 공정에 계속 돌아왔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앞에 주문했던 게 지금 나오고 그때 주문했던 게 지금 나오고 지금 나오는 거죠. 산출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새로운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주문하면 3년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단축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한 6개월이나 1년으로. 그렇게 해서 빨리 단축시켜서 제품을 만들어 주겠다. 그 대신 좀 비싸게 받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모델이에요. 이제 과연 그런데 잘 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 공장을 세우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이 엄청난 자본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TSMC가 돈을 벌고 저렇게 팽창하고 성장을 하는 이유가 대량 생산하니까 코스트 다운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익 가지고 다시 또 기술에 투자하고 이게 선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한 해요. 40몇 % 성장했어요. 한 해에 TSMC가. 엄청나죠? 그런데 과연 이게 라피드스가 이런 모델로 가지고 이게 성립이 될까? 고객이 과연 그 정도로 양복 하나 몇 개 만들어 가지고 그 양복 좀 세우는데 들었던 그 코스트를 다 뽑아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이익이 남아서 또 재투자하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박사님께서 일본 반도체의 부활이 쉽지 않고 그리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과거와 다르냐? 과거는 일본 기업들만 했어요. 미쯔비시라든가 뭐 덴소라든가 엔티티라든가 히다치라든가 자체적으로 일본 기업들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미국이 기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벨기에 IME라는 또 기업하고 또 손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ASML하고도 또 손잡고 전 세계의 기업들하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거기다 특히 하나 미국이 지금은 일본을 밀어준다. 이게 많이 달라진 과거하고 달라진 과거에는 미국이 일본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살리려고 한다.
그렇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이제 네. 다들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한 변수인데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고 중국을 두들겨 패는 대신에 일본을 거들어준다. 이 차이가 과거하고 좀 다르다. 이 부분을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에는요,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들을 두들겨 팰 때에 삼성과 TSMC를 밀어줬어요. 미국이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밀어줬다가 땡겼다가 밀었다가 키웠다가 두들겨 팼다가 이제 이 부분이 변수인데 이걸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리듬을 잘 타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도체 문제는 한 삼성이라든가 뭐 SK 하이닉스 한 개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다는 거. 이 부분은 반드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나와셔서 엔저랑 주식시장, 반도체, 일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김작가티 처음 나오셨는데 일본에 관해서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있다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일본이 엄청나게 잘 나갔던 나라다 보니까 일본이 뭐 또 새롭게 뭘 한다 그러면 금방 또 잘 해내겠지 하는 생각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저같이 이렇게 실상을 좀 들여다보고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이게 논리가 안 쓰고 이 앞뒤가 맞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일본 정부도 이번에 이 사업이 망하면은 일본은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번 지켜볼 만은 하겠죠. 왜냐? 절박하면은 또 거기에서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는 진짜 절박하게 출발했는데, 근데 이게 반도체라는 게 뭔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지금 들여야 되는 건데, 일본은 10년, 20년 쳐져 있는 기술을 하루아침에 극복이 힘들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본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괜히 이제 쫄 필요 없다 이 얘기 하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로 일본보다 앞서는 부분들이 특히 디지털화되는 부분, 전 세계가 지금 디지털화로 다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디지털은 미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은 확실하게 일본보다 디지털화가 압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일본을 또 따라간다,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는 절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라요. 왜냐? 디지털 사회가 어떻게 아날로그 사회로 따라갑니까? 그거는 그 물이 폭포수가 거꾸로 올라간다, 그걸 우려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박사님 김작가TV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또 박사님도 유튜브 하시지 않나요? 아, 예. 채널명이 어떻게 될까요? 한일역전 TV인데요. 네. 물론 이제 오늘 한 얘기들하고 중복된 얘기도 있지만 또 일본의 정치 문제라든가 그 외에 한국인, 일본인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이 경제 외에도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 보시고 좋으셨다고 느끼시면은 한일역전 TV에도 많이 와주셔서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얘기 들으시고 일본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박사님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과 또 다음번에 일본 관련된 좋은 콘텐츠 한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명철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